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넥스트 테슬라를 찾아라 독자 여러분. 저녁 시간 되게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그런 라이브 방송이나 뭐, 미디어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아서요. 오늘 다양한 얘기들을 좀 준비했지만, 좀 미숙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네, 좀, 그런 부분들 감안해 주시고, 나름대로는 또, 열심히 오늘 준비한 내용들 소통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이다스 에셋 자산운용의 홍성철 본부장이고요. 옆에 자리한 친구는 저와 같이 글로벌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김지민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마이다스 에셋 자산운용은 뭐 혹시 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국내에서는 독립운용사 중에서는 뭐 주식 기준으로는 상당히 아, 좀 비교적 큰 자산을 20년 넘게 운용해온 대표적인 액티브 하우스입니다. 국내 트렌디한 그런 펀드들부터 그리고 배당 성장주, 롱숏, 그리고 최근에는 ESG까지 발빠른 대응을 통해서 잘 시장과 소통하면서 운용을 하고 있는 하우스고요. 저는 과거에는 그 연기금을 포함한 국내 기관 자금들을 1조 원 이상 운용을 해왔어요. 그리고 제 욕심으로 글로벌 펀드까지 확장을 해서 그런 미국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그런 공격적 자산 배분 펀드, 그리고 선진국 유럽과 미국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도 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또 되게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미국에 정말로 저희 책과 같은 컨셉의 넥스트 테슬라가 될 수 있는 혁신 후보군, 또는 이미 구조적 성장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줬지만 여전히 높은 그런 실적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퀄리티 높은 기업까지 압축형으로 투자하는 그런 펀드도 또 최근에 론칭을 했습니다. 열심히 또 운용을 해가고 있는 그런 펀드 매니저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더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투자서들이 분명히 좀 한계는 있다고 봐요. 물론 저희 책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나름의 다 장점이 있지만 제가 독자로서 판단했을 때 그런 갈증이 좀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투자의 원칙이라든지 철학 다 좋은데 실제로 좀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큰 그림, 그리고 투자의 원칙,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워낙 주가나 시장은 되게 변동성도 높고 액티브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 시점에서 사야 될 뭐 종목이나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전달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중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성장의 큰 그림과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책을 통해서 소통을 좀 하고 싶었고요. 사실은 주식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도 지난 오랫동안 다양한 유형의 국내와 글로벌 펀드를 운용해 가면서 여전히 주식시장이 오늘 또 주식 국내 시장 많이 빠졌죠. 일부 경기에 민감 주식들 제외하고는 또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 항상 시장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경기의 순환 주기와 거기에 따른 어떤 패턴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역사적으로 알고 책을 통해서 경험하고 심지어 저는 펀드를 운용하면서 그런 시장의 스타일과 변곡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더라도 또 막상 닥치면 항상 두렵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권의 책이 뭐 투자자분들께 뭐 많은 도움은 못 되겠지만 또 결국엔 투자는 본인 스스로 경험하고 거기서 또 실패도 해가면서 거기서 쌓이는 노하우가 결국에는 훌륭한 투자자로 가는 가장 정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길에 제 책이 조금이나마 부족하지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또 썼고, 또 오늘 여러분들과 강연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PT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음, 잠시 한 뭐 6, 7개월 전의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죠. 이게 올해 연초에 구글에서 나온 2020년의 검색 순위입니다.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나온 순위인데요. 보시면 왼쪽에 이제 서치, 그래서 어떤 검색어가 많이 나왔는지, 그 가운데는 이제 그 코로나 기간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어떤 그런 키워드는 어떤 게 가장 많이 검색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왼쪽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작년에 미국이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뭐 키워드 중에 선거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좀 있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고 특이하게 뭐 사람 인물과 관련된 분들이 탑10에 3명이 올라와 있네요. 보면은 코비 브라이언트 되게 유명한 농구 선수였죠. 그리고 나이아 리베라 그리고 체딕 보스맨이라고 이분은 그 되게 유명한 그 블랙팬서의 주인공이었죠.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안타깝게도 작년에 다 사고로 좀 돌아가신 분들이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코로나와 미국 대선으로 어, 그런 메인 키워드가 장식이 되었는데 우측에 보시면 이제 결국에 하이라이트 된 게 뭐냐.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건 결국에는 그런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가장 관심이 높았던 건 주식이었다는 거죠.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그 정도로 작년에 코로나 이후로 주식시장이 가장 핫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측 아래 보시면 URTH가 ETF입니다. 글로벌 월드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인데 보시면은 2020년 3월 달에 짧은 그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침체기를 지나고 심지어 연말 이전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잠시 주춤하더니 지금 또 예, 정말로 놀라운 가파른 상승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왜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느냐죠. 예. 왼쪽에 그림 보시면 이제 이게 작년에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에서 제 기억으로 6월 달에 나왔던 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100만 명이 넘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 좀 죽어가고 있고 미국에서 그리고 미국의 경기 지표는 지금 마이너스 5%로 유례없는 그런 역성장을 보이고 있는 그런 팬데믹과 같은 그런 아비규환 속에서 어떻게 주식시장은 3월 저점에서 6월까지 43%라는 놀라운 그런 성장을 보였냐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역사가 되었지만 결국에 뒤돌아보니까 이렇게 처절한 어떤 경기에 예상치 못한 침체기에서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장을 구가하는 그런 애들이 있었다는 거죠. 산업과 기업들이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유례없는 침체 앞에서 막대한 재정 정책과 저희가 보통 그 헬리콥터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돈을 뿌려가면서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각국 정부들의 통화 정책들이 좀 어우러지면서 주식시장이 사실은 주식시장은 기대감을 항상 선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로나라는 그런 질병이 진짜로 치사율도 높고 그리고 백신 개발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질병이었으면은 사실은 작년과 같은 그런 놀라운 수준의 회복이 나오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작년 하반기 때 좀 백신 보급과 백신이 좀 상용화되는 그런 기대감까지 붙어가면서 상당히 예상치 못한 탄력적인 그런 주가의 상승세가 나왔고 그리고 연초 이후에는 실제로 백신이 보급되고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도 이제는 집단 면역을 향해서 더 달려가고 있죠. 그런 각종의 호재들이 반영이 되면서 여전히 그런 견조한 랠리를 글로벌 시장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뭐 사실 올해는 가장 고생하고 있는 주식이기도 하죠. 예. 작년 시장의 놀라운 반등의 주역들, 소위 말하는 언택트, 그리고 팡, 테슬라는 사실은 언택트 주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근데 본의 아니게 이제 언택트 코로나의 팬데믹 시기에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고 개화되는 시기에 산업의 리더십을 보이면서 놀라운 주가 상승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주식이죠. 어, 이러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결국에는 신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왼쪽 위에 차트를 보시면은 어, 사실 이들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은 작년 한 해만 놀랍게 성장한 건 아니에요. 길게는 90년대 인터넷 혁명 때부터 어, 주도력을 갖고 그리고 올드 이코노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부경제라고 하죠. 유형 자산,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 그런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그런 기업들 그런 산업들 대비 이미 2, 30년 전부터
우월한 성장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업종이었지만 이런 업종과 기업들이 코로나로 더욱더 부각을 봤던 한 해가 작년이었다. 그래서 뭐 줌이라든지 뭐 화상 비디오 미팅을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죠. 뭐 도큐사인, 서명, 전자 서명 결제 시스템, 쇼피파이 같은 이커머스 관련된 업체들, 넷플릭스 같은 OTT, 페이팔, 텔라답, 원격 의료의 1등 혁신 주식들이 뭐 상당히 놀라운 시장 대비로도 놀라운 그런 주가를 보였고 또 올해는 그만큼 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또 놀라운 또 주가의 하락을 경험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테슬라 때문에 뭐 또 마찬가지지만 작년에 놀라운 성장의 가치를 보여줬던 혁신 기업들은 많은 혁신 기업들이 아직은 이익을 내지 못하는 혁신 초기에 있는 기업들이 많았어요. 중요한 것은 작년에 명확한 것은 테슬라는 기업 가치는 너무 많이 올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밸류에이션 기법으로는 설명이 안 됐지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었죠. 예, 자동차의 어떤 대중화 시기에 그런 자동차라는 산업에서의 어떤 작은 혁신 기업이었던 테슬라가 전기차 산업의 대중화 시점에서 어떤 산업의 리더십을 갖는 그런 기업으로 결국에는 증명이 됐고 그 부분들이 또 판매량이라는 그런 중요한 지표로 어, 증명이 되기 시작했던 해가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놀라운 기업 가치의 상승을 단기적으로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뭐 테슬라와 같이 작년에 또 가장 부각됐던 사실은 ETF 운용사죠. 아크 인베스트.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스템이 뭐 조금 오류가 있어서 잠시만 중단을 하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테슬라를 초기부터 좀 많이 편입했던 언택트 그리고 놀라운 시장의 상승 시점에 또 가장 부각했던 그런 대표적인 운용사이자 이 기업의 어떤 핵심 투자 철학은 결국엔 작년에 가장 부각을 받았던 것처럼 장기 트렌드, 메가 트렌드, 구조적 성장 산업에서 장기적으로 넥스트 테슬라, 넥스트 애플, 페이스북이 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ETF 하우스죠. 근데 이제 2006년 3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보자는 거죠. 네, 보시면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30% 뭔가 주가 수익률인데 보시면 테슬라의 주가, ARK 인베스트가 가장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ETF에 2021년에 고점 대비 저점까지의 수익률입니다. 상당히 큰 조정을 받았죠. 올드 이코노미 구경제 위주의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우존스 지수는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근데 그때 당시에 돌이켜보시면 사실 테슬라가 특별한 이슈가 있었냐는 거죠. 없었죠.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올해 물론 이제 실적이 나오고 어제 좀 주가가 좀 빠지긴 했지만 뭐 판매량 기준으로 보면은 또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고 ARK 인베스트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많은 ARKK의 그런 편입된 기업들도 사실은 개별적으로 아주 큰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신고가 랠리를 펼치는 가운데 이런 테슬라나 작년에 언택트 시의 주역들은 상당히 많은 조정을 보였습니다. 뭐 줌 비디오 같은 애들은 뭐 고점 대비 5% 이상 빠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언택트 많은 주식들 적게는 30%에서 또 많은 기업들은 한 60에서 70%.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신재생 관련된 업종과 종목들이 구조적인 성장 트렌드에서 부각을 받고 많이 올랐는데 올해는 또 사실은 좀 고점 대비 많이 또 빠졌죠. 예. 그래서 21년 3월 과연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강한 스타일 로테이션이 진행됐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백신이 상용화에 성공을 하고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이제는 올해 들어서 실물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는 구입 가격도 상당히 경기의 어떤 트렌드를 잘 반영해주는 원자재 가격도 높은 상승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그런 경기의 선행 지표들, 실물 지표들이 좀 시장의 예상치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이런 스타일 로테이션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스타일 로테이션이 뭐냐라는 건데 결국엔 작년에 그런 성장이 희소하고 실물 경기가 그런 코로나라는 늪에서 회복되지 못했을 때 성장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줬던 그런 성장주는 빠지고, 반대로 실물 경기와 좀 연관된 그런 많은, 예를 들어서 뭐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뭐 디즈니와 같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방문을 하고 놀러 가고 그 서비스를 이용해야지 거기서 이익이 창출되는 그런 수많은 이런 업종들이 반격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우측에 알파벳으로 K자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제 작년에 높이 올라갔던 성장주들은 좀 아래로 내려가고, 아래에 머물렀던 그런 경기 민감주 그리고 컨택트형 업종들은 또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왔다라는 겁니다. 보통 가치주라고 하면은 현재 어떤 기업 실적이나 자산 가치에 비해서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은 주식을 뭐 일반적으로는 지칭을 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가 변동성도 좀 낮고 뭐 높은 배당 수익률도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조금은 싼 기업들이라는 게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가치주의 정의인 것 같아요. 근데 가치주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그런 업종은 경기에 따라서 업앤다운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이제 뭐 산업재, 그리고 뭐 화학이라든지 이런 원자재와 같은 소재, 그리고 에너지 업종 등이 주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뭐 올해 1분기도 당연히 이러한 경기 민감 업종, 그리고 핀테크형 업종이 주로 상승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가치주의 시대가 온 거냐?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펀드 매니저로서 시장을 오래 봤던 경험으로 전형적인 패턴이었어요. 올해 1분기는 우측에 이렇게 약간 사이클이 있는 차트를 보시면은 침체기 이후에 회복, 확장, 과열, 그리고 다시 침체, 뭐 이러한 경로가 아주 노멀하고 그런 정형화된 그런 경기의 사이클이에요. 네, 근데 뭐 물론 이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사이클 자체가 많이 좀 죽었지만, 본의 아니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또 작년에 깊은 침체기에 접어들었죠.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것은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왔을 때는 뭐 다 빠지죠. 주가도, 주식도 빠지고 특히 위험 자산이 강하게 빠지고요. 반대로 이제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달러라든지 아니면 채권 자산 쪽으로 많이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이런 침체기에서 다시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초기, 이때는 보통 성장주들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아직은 실물 경기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구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되게 희소한 구간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의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익보다는 그런 밸류에이션 확장으로 보통 주가들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의 초기에는 과거에 성장주들이 보통 그런 시장을 반등을 주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회복의 초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완연한 회복 구간, 그리고 이제 어떤 경기가 다시 정상화되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 때는 보통 가치주들이 아웃퍼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가치주의 정의, 그리고 가치주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의 특성이 대부분 경기에 민감한 그런 업종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면은 이런 업종은 또 오르지 않습니까? 반대로 경기가 또 둔화되면은 이런 기업들과 산업들은 추세적이지 않기 때문에 또 언젠가 다시 빠지겠죠. 근데 지금은 특히 1분기는 이러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크게 반영이 되고, 특히 미국으로 봤을 때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민주당이 또 그런 하원과 상원을 장악하는 블루 웨이브가 현실화되고, 또 민주당은 또 돈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또 강력한 재정 정책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더욱더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붙은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가치주가 생각보다 큰 폭의 반등을 보이고 성장주는 반대로 또 작년에 또 놀랍게 상승한 만큼 또 큰 폭의 좀 하락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 1분기 때 가치주의 반등은 저희는 좀 이해가 되죠. 경기가 회복되니까. 근데 성장주의 어떤 그런 급락은 결국에는 제 스타일 로테이션,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성장주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금리지 않습니까? 금리. 성장주는 먼 미래, 아직은 이익이 적거나 나지 않지만, 당장은 아니지만 먼 미래의 어떤 그런 매출과 그런 이익을 좀 저희가 환가해서 기업 가치를 저희가 추정을 하고, 거기에 가장 또 중요한 그런 밸류에이션 요소가 금리인데, 특히 올해 2월달, 3월달에 예상보다 좀 금리의 상승폭이 더 높았죠. 그런 가운데서 스타일 로테이션이 있어 왔다라는 거고요. 이곳 장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차트 막 용어도 있고 한데, 이게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올해 연말에 사실은 과거의 오랜 역사 그런 그 시계열로 봤을 때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은 너무 높았다는 거예요. 가장 히스토리컬리 높은 구간이 있었고, 반대로 가치주 그리고 이런 컨택트형 업종들은 너무나 낮은 그런 그들이 그런 평균적으로 보았던 어떤 밸류에이션의 구간에서 가장 낮은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경기가 회복되니까 그게 트리거가 돼서 그런 스타일 로테이션이 강하게 좀 발생했다 라는 거고요. 우측 아래 차트가 사실은 이제 숫자로 보여주는 건데, 과거의 경기 침체기 이후에 이제 경기 회복 구간에서 가치주는 어김없이 시장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주하고 함께 같이 큰 폭의 상승을 보인 게 결국엔 선택형 업종이죠. 그래서 올해 연초에 보시면 물론 뭐 금융주도 많이 올랐고, 뭐 항공주들도 디즈니, 사실은 제가 운용하면서 효자 노릇을 한 올해 제 펀드에서 일부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조정이 나왔던 성장주들도 저도 일부 편입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즈니 같이 좀 경기가 온전히 정상화됐을 때 컨텐츠형 비즈니스가 또 정상화될 수 있으면서도 디즈니 플러스라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선호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또 효자 종목이 됐는데,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좀 컨택트형 종목들이었고, 실제로 뭐 바닥이 물론 작년 바닥은 90불이었고 올해 연초에도 대비로도 좀 견조한 주가 상승의 그런 흐름을 보여왔던 대표적인 컨택트형 주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은 보여드리는 게 과거에 스타일 로테이션 항상 있어 왔다는 거예요. 성장 가치라는 이런 빈번한 그런 스타일 로테이션은 항상 있어 왔다는 거고,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단 차트에 제일 우측에 이게 파란색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가치주 대비 성장주의 아웃퍼폼 그런 강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보시면 상당히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성장주가 과거와 다르게 뭐 거의 가치주 대비 꾸준하게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죠. 근데 사실은 이때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뉴노멀, 그러니까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로 대변되는 그런 트렌드가 강화되는 이제 시기에 돌입한 구간이었죠. 최근 10년이. 그래서 이런 저성장이 좀 지속화되면서 성장주의 프리미엄이 계속 높아지는 구간이었고, 사실은 그런 글로벌 성장을 반영하는 그런 핵심 지표 중에 하나가 금리지 않습니까? 금리라는 것은 뭐 결론적으로는 뭐 경기가 좋으면 금리는 오르고, 경기가 나쁘면 금리가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래쪽 차트 한번 봐보세요. 75년도의 어떤 단기 금리의 차트인데, 꾸준하게 우량하고 있죠. 그만큼 글로벌 경기가 뭐 과거 3, 40년, 50년 대비로는 좀 성장의 사이클은 항상 있지만, 성장이 좋을 때 어떤 그런 성장률 대비로는 계속 좀 낮아지는 그런 구간이 이어져 왔다.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제가 가장 보는 특징이 뭐냐면은 성장의 사이클이 죽는 것 같아요. 성장의 사이클이. 저희가 저성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건전한 성장 경제의 어떤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그런 완만하게 좀 이렇게 좀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이 좀 올라가는 구간도 있고, 반대로 좀 푹 꺼지면서 낮아지는 국면도 있고, 그런 전형적인 사이클이 좀 나와야 되는데,
최근 10년을 보면은 그런 사이클이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디플레이션도 아니고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 골디락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이 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치주 성장주의 어떤 그런 스타일 로테이션은 과거에도 되게 빈번히 목격되는 그런 패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스타일을 일이 뭐 되게 중요한 거냐?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어떤 시계열도 다르고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단기 투자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단기적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연초에 어떤 스타일의 변동점에서는 당연히 이런 시장의 변화를 캐치하고 또 성장주는 또 트림을 하고 차익 실현을 하고 작년에 부진했던 그런 컨택형 주식, 경기 민감주를 또 사는 그런 액션들도 중요하겠죠. 제가 이 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타일 변화는 빈번히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런 스타일 변화를 고개와 같은 스타일 변화를 우리가 잘 대응하고 거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도 잘 조정하고 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사실은 저같이 매일같이 시장을 보고 단련된 매니저들도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투자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스타일의 변화 되게 중요하고 대응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저희가 긴 호흡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네. 주식시장에서 검증된 성과를 보여왔던 워런 버핏이나 뭐 피터 린치나 그 수많은 대가들이 말하는 그 가치 핵심이 뭐냐 하는 거죠. 저는 그게 결국엔 이익이라고 봐요. 예. 결국에 이익의 성장. 그게 가치 주든 성장 주든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논리가 뭐 단기적인 투자나 이런 모멘텀 투자랑은 안 맞을 수 있죠, 당연히. 예. 그리고 그런 투자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스타일은 또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적으로 그리고 주식이라는 자산이 결국에는 가장 정직하게 반영하는 그 핵심 요인이 뭐냐. 결국엔 실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또 잘 아시겠지만 주식도 단기적으로는 뉴스플로우나 수급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국내는 더 그렇죠. 한국 시장은 미국보다 더 변동성도 크고 시장이 작다 보니까 어떤 기관이라든지 미국은 아시겠지만 무슨 뭐 수급에 뭐 기관 외국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장도 작고 항상 기관 외국인 개인 수급을 항상 체크하고 해야 되죠. 왜냐하면 시장도 작고 종목 시총도 좀 작은 종목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수급에도 단기적으로 크게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항상 긴장을 하고 걱정을 하죠. 보통 주가가 움직이면 이 기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고요. 반대로 말하면 또 올해 1분기와 같은 뭐 업앤다운이 큰데 그럼 과연 이런 기업들이 그만큼의 큰 이슈가 있었냐? 사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단기적으로는 어떤 스타일이나 어떤 다양한 시장의 이슈 모멘텀으로 뭐 대응을 하는 영역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결국에는 이익의 성장이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쓴 책의 서론 부분에 그 단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네, 그래서 그 위에 차트는 뭐냐면은 MSCI의 전 세계 지수예요. 그리고 우측은 그런 그 MSCI의 전 세계의 그런 주식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전 기업의 그런 이익의 추세입니다. 보시면 뭐 단기적으로 쭉 예, 물론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지만 우상향한 동일한 흐름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우측은 전 세계 GDP예요. 예, GDP의 규모고 우측은 전 세계 그 주식시장의 규모입니다. 보시면 결국엔 조금의 이렇게 변동성의 차이는 있어도 구간별로 방향성은 똑같이 간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시기를 더 넓혀도 거의 유사해요. 예, 글로벌 경제가 소위 말하는 산업혁명 이라는 어떤 혁신적인 그런 혁명을 통해서 견조한 성장을 해온 만큼 주시장은 정직하게 성장을 해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아래는 미국 시장을 지배하는 업종과 기업, 이건 사실 골드만 삭스에서 자주 인용하고 있는 그런 차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왼쪽 차트는 산업이고 우측 차트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미국 시장을 주도했던 산업과 기업은 결국에는 그 시대의 대표적인 성장주였다는 거예요. 성장 업종이었고 왼쪽 차트에 보시면 뭐 금융 부동산 업종 1800년대에 자본주의의 어떤 태동기에 가장 고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고성장하는 대표 산업이었죠.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운송이라든지 뭐 에너지와 같은 3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그리고 이제 70년대 이후로는 인터넷 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IT하고 커뮤니케이션 업종에 상당히 오랫동안 주도력을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GM, 제너럴 모터스, AT&T, IBM이라든지 GE, 그리고 최근에 애플까지 사실은 현 시대의 성장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기업들이 결국은 그 시대의 주도주였고 이 주도주들의 주도 산업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결국에는 성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가치주도 마찬가지예요. 가치주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가치주는 어떻게 움직였냐? 제일 우측에, 제일 위에 있는 차트는 S&P 500 주가 지수 이익가의 그런, 그 이익의 트렌드죠. 똑같이 같죠. 왼쪽이 이제 S&P 500의 가치주와 그 이익의 함수입니다. 가치주도 실적을 따라간다. 물론 이제 우측의 성장률랑 비교했을 때 뭐 높이가 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상승의 폭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 Y축 차트를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주도 결국에는 성장, 실적이라는 함수에 기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가치주나 성장률이라는 스타일의 변화도 저희가 단기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 되지만 결국에 핵심의 요인은 실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10년 넘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그로스탁이 왜 이렇게 승자가 되었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뭐 1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저성장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성장의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성장 업종과 기업의 프리미엄은 지속적으로 좀 높아지는 그런 방향성으로 이어져 왔다는 거죠. 이분은 이제 리처드 번스타인이에요. 그래서 뭐 잘 아실 수 있는데 수험과 투자 책도 좀 쓰셔가지고 저도 되게 감명 깊게 읽었는데 이분도 하는 얘기가 결국엔 그거죠. 주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결국에는 기업의 이익의 성장이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익 성장의 희소성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와 사과에 비교되고 다이아몬드가 사과보다 비싼 건 당연히 희소하기 때문이다.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성장이 희소할수록 이익 성장률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기업은 뭐 프리미엄이 높아진다. 이번에는 이제 성장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자체산업혁명 시대의 성장주의 특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데? 라고 말하면 결국엔 이제 부정 자산에 기반한 어떤 부정 성장 기업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과거에 어떤 땅을 사고 그 땅에 건물을 짓고 설비를 도입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이익을 내는 그런 유형 자산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모델과는 전혀 다르죠. 이제는 우버,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은 뭐 유형 자산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플랫폼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성장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고 이들의 특징은 되게 재밌어요. 그런 왼쪽 아래 차트 보시면 기하급수적이라는 거죠. 그 네트워크 효과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네트워크가 확장될수록 더욱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실적 측면에서. 더 흥미로운 것은 이런 디지털 경제, 4차 산업혁명이 더욱 대중화되고 확산되고 고도화될수록 이들의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른 거예요. 근데 우측에 위에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 대비 이제 어떤 주요 플랫폼들이 5천만 명까지 사용자가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전화, 라디오, TV. 페이스북과 틱톡을 보시죠. 페이스북조차도 틱톡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틱톡도 훨씬 더 그렇게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런 어떤 모바일 디바이스의 어떤 그런 글로벌 이미 대중화된 시점에서 이런 플랫폼이 나오고 나서 페이스북보다 훨씬 더 빠른 시기에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측 가운데 차트는 페이스북의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이제 결국에는 파란색이 그 페이스북에 투자한 어떤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 회색은 분기 실적인데 페이스북 대단하죠. 바짝 써 있는 게 지난 4분기 실적인데 뭐 여전히 놀라운 실적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올해 1분기도 성장률도 힘들었지만 페이스북은 또 상당히 양호한 주가 랠리 보였고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 페이스북이 어느 시점에서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여전히 높은 성장을 구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죠. 더 하나 무서운 것은 과거 대비 이들의 어떤 시장 지배력이 훨씬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뭐 1등 기업이라 하면은 뭐 그 산업 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산업의 뭐 그런 1등 기업이라든지 유형 자산을 기반으로 한 그런 기업들은
그 산업 내에서의 지배력을 주도 많이 가져가봤자 10에서 20%인데 지금의 그런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에 기반해서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은 그 해당 비즈니스에서 카테고리에서 많게는 80%에서 90%까지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지금의 어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어떤 성장주들, 대표적인 그런 혁신 기업들,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성장의 속도와 산업 지배력은 이 4차 산업혁명이 고도화되고 대중화될수록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차트는 이제 장기 차트인데요. 가장 위에 바짝 써 있는 것은 이제 뭐 최근 한 2, 30년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테크 기업들, 미디어, 그다음에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업입니다. 예, 2000년대 중반 이후에 타 업종 대비로 예, 좀 비교가 불가능한 그런 성장의 가치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그 기업들의 가치 높아져 왔다. 제가 사실 1월 달에 놀랐던 그 메시지가 있어요. 예. 하워드 막스 아시죠? 저는 사실 하워드 막스의 그 저서들을 되게 추천을 드려요. 저도 주식시장에 입문했을 때 저도 사실 제조업이 첫 직장이고 제조업에서 그 금융위 때 주식으로 실컷 깨지고 나서 정말로 제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이 업에 왔거든요. 근데 많은 투자 서술을 읽었지만 그냥 뻔한 얘기는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도 더 많이 알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되게 좋아하는 투자서는 현업에서도 열심히 시장과 오랫동안 싸워왔던 그런 분들, 그리고 여전히 시장에서 그런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근데 하워드 왁스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고 결국에는 이분이 그런 얘기하고자 하는 가끔씩 보내시는 그런 메모에서는 많은 통찰력이 있죠. 그리고 가치 투자의 대가분들도 되게 신뢰하는 거. 이분이 1월달에 얘기를 한 거죠. 버핏식 가치 투자 시대는 이제 좀 끝나간다. 가장 핵심 요인은 혁신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디지털 기반의 기업들은 어떤 한마디로 무형 경제, 무형 자산, 코드로 이루어진 상품을 팔아서 비용이 거의 없이 이제 보완대로 시장이 확대될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인 어떤 가치주 컨셉으로는 성장주 비싸지만 지금의 성장주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놀라운 성장과 지배력을 생각보다 빠른 기간에 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실적이 미미하고 좀 비싼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더라도 미래 성장 잠재력이 폭발적인 업종과 기업들은 성장주인 동시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또 다른 의미의 가치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워드 막스도 결국에는 가치주 투자에 있어서도 성장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을 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너무너무 감명을 받았고 두고두고 회자가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면 과거의 승자는 누구였냐는 것을 보는 거죠. 자산 관점에서 보면 주식이었어요. 주식. 예. 왼쪽 차트에 가장 빨간 선이 가장 높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식이 가장 성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 기업이라는 자산이라고 저희가 생각한다면은 그들이 창출해내는 성장의 가치가 가장 높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장의 가치를 올곧게 반영을 하면서 그런 투자 자산 중에서 주식이라는 게 가장 우월한 모습을 보였고 그것을 주장하는 게 사실은 이제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고 하는 그런 제레미 시겔 교수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과거에 한 거의 200년의 미국 시장의 역사를 정말로 철저하게 통계와 데이터를 가지고 왜 주식이란 자산이 가장 우월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지를 힘써 말하고 있는 분이죠. 그리고 주시장에서도 미국 시장이 가장 좋았죠. 예, 특히 2, 30년.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하고 우측 차트에 저희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미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동안 과연 그런 시장의 상승률을 설명하는 그런 팩터가 뭔데 그게 이제 이익과 배당 그리고 밸류에이션으로 본 거예요. 사실은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펀더멘탈에 기반한 상승은 아니겠죠. 보시면 미국은 놀랍게도 배당에 대한 기여도 이익에 대한 기여도가 75%예요. 75%. 근데 밸류에이션은 26%밖에 안 되죠. 예. 작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작년에 팡 주식들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작년 연말까지 보니까 되게 재밌었던 게 애플을 제외하고 모든 그런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은 작년에도 되게 좋은 흐름을 보였죠. 바닥들도 많이 올랐고. 근데 그 기업들을 설명하는 데는 특히 페이스북은 밸류에이션 기여도는 빵이었습니다. 빵. 오히려 마이너스였어요.
대부분의 주가의 상승률은 기업이 그 해에 보여줬던 이익과 이익의 어떤 함수로 100% 설명이 됐다는 거죠. 근데 유럽을 보실까요? 유럽도 많이 올랐죠, 지난 10년 동안. 근데 예, 그 이익에 대한 기여도가 2%에 불과하죠. 근데 반대로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여도가 거의 50%였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보다는 좀 그런 밸류에이션 확장에 따른 성장이 높았다. 미국 시장이 좋은 이유는 여기 여러 가지 써놨죠. 달러의 기축통화국, 연준이라는 확실한 소방수가 있는 국가, 글로벌 1위의 소비국, 우월한 성장의 가치, 4차 산업혁명 주도,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 미국 주식을 아마 여기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 미국 주식을 해본 분들은 너무나 직관적으로 느끼시는 것들이에요. 이 모든 가치들이 가장 우월한 그런 국가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을 저는 보면 볼수록 미국 기업이나 시장에 대한 투자를 하면 할수록 저는 사실은 미국의 주식뿐만 아니라 뭐 ETF라든지 뭐 대체 자산 뭐 다양한 그런 금융 상품들을 리츠를 포함해서 투자를 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볼수록 진짜 너무나 투명하고 퀄리티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우월한 가치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 뭐 책에도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결국에 구조적 성장주는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나갈 기업이죠. 왼쪽 아래 차트 보면 되게 예쁘죠. 예. 파란색은 이제 경기의 순환주기예요. 경기 순환주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주황색 글씨는 그 차트는 이제 뭐 장기적으로 좀 성장해 간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하이라이트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우측에 조그만 차트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차트가 이제 어떤 그런 그 경기의 순환주기를 좀 대변하는 미국의 금리와 그런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의 그런 합산 주가 추이인데요. 결국엔 제가 그 구조적 성장주의 어떤 개념도가 사실인 거죠. 예. 이런 팡의 기업들을 보면은 그런 경제 순환주기나 다양한 이벤트 이슈들, 뭐 지정학적인 이슈, 때로는 정치적 이슈, 그리고 2017, 18년에 불거졌던 어떤 그런 이중 분쟁 이슈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조적 성장주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다양한 기업들이 있죠. 제일 왼쪽 아래 보시면 이제 그 스페이스X, 그다음에 팔란티어도 있고, 그다음에 뭐 텔라다 같은 테슬라도 보이죠. 비욘드 미트,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시면 더 잘 아는 기업도 있죠. 그래서 뭐 이게 개념적이긴 한데 우측으로 갈수록 이제 좀 장기간 성장해온 그런 이미 충분히 검증된 구조적 성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구조적 성장주, 넥스트 테슬라, 넥스트 애플, 넥스트 그런 나이키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치는 충분히 이제 갖춰 나가고 있는 어느 정도 검증된 그런 구조적 성장주의 후보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 아래로 갈수록 팡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매출액의 20%가 넘고 너무나 그런 좋은 흐름을 보여왔어요.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 그리고 구조적 성장주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자질은 뭐냐? 결국에는 내러티브, 숫자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초기혁신 기업은 내러티브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혁신 기업들이 이런 큰 변동성을 이겨내고 테슬라도 결국에는 게임 체인저가 되고 이익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시점이 또 지난해 작년이지 않았습니까? 보통 그럴 때 또 2차 랠리를 시작을 해요. 그런 내러티브와 함께 실제로 실적으로 증명해줄 수 있는 그런 넘버스가 중요하다. 그게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장은 이제 테슬라도 결국에는 쇼미더머니 해야 된다. 그 어제도 사실은 오늘 테슬라가 한 5%가 빠진 거는 보니까 이제 탄소 배출 빼고는 이익 난 게 실질적으로 적다였네 아직까지. 뭐 그런 무기심이 생기면서 좀 주가가 빠지기도 했죠. 그래서 테슬라도 여기서 다시 한번 레벨을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시장 기대치 이상의 성장의 가치와 그리고 뭐 이제 AI 데이가 곧 있지 않습니까? 7월인가요? 네. 그때 이제 좀 자율주행 비즈니스 확장성 이런 것들을 또 잘 보여준다면은 또 언제든지 그런 탄력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이 내용들도 좀 책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면 결국에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 무기는 경제적 혜자와 파괴적 혁신인데 워렌 버핏과 일론 머스크가 좀 논쟁도 있었죠. 예전에 경제적 혜자가 좋냐 파괴적 혁신이 좋냐. 근데 저는 되게 공통 분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괴적 혁신으로 본격적인 성장의 궤도에 진입한 테슬라는 결국엔 단기적으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과 같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장률은 낮아지겠지만 반대로 이제 어떤 이익의 창출 능력은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근데 이 경쟁이 치열한 전기차 산업에서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애플이 그랬던 것처럼 공고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경제적 혜자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경제적 혜자 기업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리고 더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 그대로 그냥 과거의 경제적 혜자를 믿고 머무르다가는 사실은 도태가 되죠. 어김없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경제적 혜자도 끊임없이 경쟁력을 높이고 더 장기적인 성장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새로운 혁신을 또 도입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 성장의 핵심 무기인 경제적 혜자와 파괴적 혁신은 사실은 공통 분모가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사례 잘 알죠. 예. 워렌 버핏이 사실 IT 기업 기술주에 투자 안 한다는 그런 금기를 빼고 어느덧 애플이 포트폴리오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에 파괴적 혁신으로 시장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창출해온 애플이 이제 어느 정도 브랜드 가치와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는 경제적 혜자가 기업이 됐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늦었지만 늦지 않았죠. 예. 충분히 또 높은 수익률로 기여를 해주고 있는 그런 되게 좋은 사례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좀 실전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성장은 좀 어디서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물음을 할 수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메가 트렌드 그리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을 많이 봐요. 근데 우리가 많이 접하는 산업이 많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유형 자산의 시대와 다르게 지금 무형 자산에 기반한 어떤 디지털 경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게 너무나 많죠. 뭐 클라우드,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산업, 그다음에 뭐 많은 그런 우버라든지 그런 SNS, OTT 정말로 많은 비즈니스, 게임, 핀테크 우리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하고 또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과 밀접한 그런 산업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산업이 많은데 제가 한 가지 저는 어디서 많이 힌트를 얻냐면은 이런 엊그제 사실 3프로 나가서도 이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런 글로벌 그런 메가 트렌드나 혁신 산업을 좀 면밀하게 리서치하고 분석하는 그런 대표적인 운용사들에서 제공하는 그런 퀄리티 높은 그런 자료들 그리고 그들이 운용하는 상품에서도 많이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아크 인베스트의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는 혁신 기업, 혁신 산업을 먼저 정의하고 그 혁신 산업에서 좀 주도력을 갖고 장기적으로 넥스트 테슬라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서 투자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딥러닝, 데이터 센터, 가정현실, 핀테크, 비트코인, 전기차, 뭐 유전체 분석, 그리고 우주까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정의하고 그 산업에 대한 또 리서치 자료를 또 많이 주기적으로 또 많이 발간을 해요. 그리고 해마다 또 감사하게도 뭐 빅 아이디어스, 뭐 2020, 2010, 뭐 이런 내용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패시우드도 가끔씩 나와가지고 또 그와 관련된 또 유튜브 컨텐츠도 많이 발표를 하죠. 이 외에도 뭐 골드만삭스와 같은 글로벌 IB의 하우스들 그리고 블랙락 그리고 뭐 글로벌 엑스와 같은 그런 운용사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들이 생각하는 좀 장기 트렌드 그리고 실제로 그 트렌드에 부합하는 많은 또 테마 ETF를 많이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ETF를 좀 찾아보시면은 그 어떤 산업이 좀 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고 그 산업에서의 대표적인 혁신 기업, 대표 기업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는 저희가 되게 주관적으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메가 트렌드, 장기적인 그런 성장 산업을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커머스 지수가 1990년대 후반에 MSCI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성장을 구가했고 거기에 혁신에 성공해서 1등
주가 된 아마존은 뭐 엄청난 주가 상승세를 보였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메가 트렌드의 어떤 지속력과 상승 사이클은 상당히 길고 파워풀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성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고민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과 메가 트렌드를 먼저 좀 공부하고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 기업들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아래 기업들 좀 보실까요? 조액티스는 글로벌 1위 동물의약품,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식용으로 즐기는 가축도 있지만 반려동물 산업 쪽도 상당히 좀 얘네가 잘 잘하고 있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에서 1등 기업입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 잘 알죠? 이번에 실적도 잘 나왔어요, 그렇죠? 예, 주가도 괜찮고 글로벌리 이제 로봇 수술 쪽에서 이제 혁신 기업이죠. 예, 그래서 고성장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비욘드 비타는 이제 대체육 쪽에서 1등 기업. 룰루레몬은 이제 웰리스에서 약간 이제 요가복 쪽에서 좀 요가복계의 샤넬이라고 불리는 대표 기업이고 이런 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는 산업이 사실은 속도의 문제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것은 되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런 혁신 기업들의 대표 기업들은 저희가 꾸준하게 업데이트하고 이들의 주가 동향이나 어떤 이슈들 부분들은 적어도 계속 체킹을 해 나간다면은 계속적으로 아이디어가 좀 생겨날 아이디어를 저희가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뭐 전기차, 블록체인, AI, 예. 장기적으로 성장의 여지가 없죠. 예. 그 AI 하나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2020년도에 AI의 어떤 혁신 기업들 100대 기업을 꼽는 서베이하는 그런 자료인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나 다양한 산업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디지털 경제의 어떤 방향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결국 융합이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블록체인이라든지 AI, 핀테크가 너무나 파괴적인 이유는 이들이 한 산업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산업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같은 경우도 너무나 다양한 산업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너무나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메가 트렌드와 혁신 산업은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어쩌면 아크 인베스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속도로 상승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사실은 보고 있어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죠. 예, 이 부분은 좀 재미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책에 나온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넘어갈게요. 디지털 경제 쭉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뒤에 이제 MZ 세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에 제가 얘기하고 있는 논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어떤 공급과 수요 측면,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그런 글로벌 경기를 이끌어간 핵심 주축이 뭐냐? 저는 그게 바로 디지털 경제와 어, 밀레니얼 Z세대의 소비다. 이건 바로 디지털 경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진화시켜 나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인프라 플랫폼이겠죠. 그리고 이제 밀레니얼 Z 소비는 실제로 이제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디지털 경제가 생산해내는 그런 다양한 그런 서비스 플랫폼들을 적극적으로 소비해 나가는 대표적인 그런 수요층이죠. 이러한 그런 핵심 두축을 가지고 다 잘 아시는 그런 구조적 성장 로드맵을 저희가 세분화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저희 김지훈 매니저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설명드린 메가트렌드의 핵심 두 축인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디지털 경제, 그리고 밀레니얼 Z세대 소비를 기반으로 작성을 하였고요. 크게 이제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으로 이어지는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일 왼쪽에 있는 업스트림 같은 경우는 이제 IT 하드웨어와 데이터 산업, AI, 친환경 에너지, 모빌리티처럼 디지털 인프라를 구성하는 가장 기반이 되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미드스트림 같은 경우는 이런 디지털 인프라를 보완하고 그리고 기업과 기업, 그리고 기업과 소비자를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택트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 작년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수익률이 좋았던 기업들이 좀 많이 포진을 해어 있죠. 마지막으로 제일 오른쪽에 이제 다운스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밀레니얼 Z세대의 소비와 그리고 고령화의 수혜인 헬스케어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의 삶과 제일 가까운
업종들이 많이 포진해 있죠. 그 알만한 브랜드들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았지만 사실 장기간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책의 핵심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그리고 여기서 종목을 좀 선정한 기준을 말씀드리면 초기 혁신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1등 기업을 위주로 조금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시장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제 파괴적 혁신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종목을 많이 담았고요. 이 시장이 이미 좀 고성장기에 돌입했거나 아니면 성숙 시장에 돌입한 그런 산업에서는 1등 기업도 주목을 했지만 1등 기업보다 더 높은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2등 기업에도 많이 좀 주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구조적 성장 테마로 꼽은 것은 이제 배당 성장도인데 배당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왼쪽 차트를 보시면 인덱스 펀드를 창시한 존 보글이라는 사람이 이제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라는 책에서 사용했던 차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크게 배당과 이익으로 이루어진 투자 수익과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으로 이루어진 투기 수익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제일 오른쪽이 이제 평균 차트인데 보시면 배당 수익이 평균적으로 주식 수익에서 거의 한 46%나 기여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배당도 이제 주식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라는 거를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뉴노멀이라고 하는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는 배당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는 이제 저금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매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대안으로 이제 배당주들을 배당주 주목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우상단 차트를 보시면 배당킹과 배당귀족의 수익률이 나와 있어요. 배당킹은 50년 연속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이고 배당귀족은 25년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엄청난 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죠. 보시면 미국 지수인 S&P 500을 계속해서 아웃퍼폼해오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안정적으로 이익을 좀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에 기반해서 배당도 계속해서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아래 표는 이제 배당킹과 배당귀족의 상위 10종목 리스트인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특히 좋아하는 세 번째로 많이 투자하고 있는 코카콜라도 여기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배당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배당주보다는 배당 성장주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은 높지만 사실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배당 성장주보다는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배당 성장주에 이제 고배당주의 주가와 이익 차트가 나와 있는데 배당 성장주는 이익과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반면 고배당주는 횡보하는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에 더 극명하게 차별화가 됐는데 고배당주 ETF는 2020년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2%를 기록했고 반면에 이제 배당 성장주 ETF는 플러스 13%를 기록을 했어요. 거의 15%나 수익률 차이가 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그리고 2020년에 또 배당금을 축소한 사례를 보면 경기에 민감한 그런 전통적인 고배당주 업종이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코로나처럼 단기적으로 경기에 충격이 오면 배당 지급 지속 가능성이 낮아지는 고배당주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우상단 차트를 보면 이제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 나와 있는데 기업들은 초기에는 이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익이 좀 안 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수익화가 시작이 되고 현금이 쌓여가기 시작하는 구간에서 보통 기업들은 배당 지급을 시작을 하고 배당금을 이제 늘려나가기 시작하죠. 이때 이제 배당 성장주들이 여기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 반면 이제 성장성이 둔화되고 이제 성숙기에 진입하다 보면은 현금의 누적 속도가 막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배당 성장주가 이제 고배당주로 변화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를 이 표를 통해서 좀 알 수 있고요. 오른쪽 아래 차트를 보시면 지금 배당 성장주와 고배당주의 성장 강도입니다. 보시면 특히 2017년 이후 배당 성장주가
고배당주를 강하게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사실 배당주들도 작년 코로나 충격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많은 배당주들도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고, 하지만 이 차트를 보면 좀 차별화가 나타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위는 이제 배당 성장주고 아래는 고배당주인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익과 배당을 늘린 기업들입니다. 보시면은 배당이나 이익이 감소한 기업들보다는 주가가 빠르게 회복했고 가장 빠르게 전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이런 기업들에는 주로 이제 IT와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같은 업종들이 장기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이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이제 이익과 배당이 모두 감소한 이 노란색 차트인데요. 이런 기업들이 사실 많지는 않았지만 가장 부진한 주가 회복력을 보여줬죠. 여기는 이제 경기에 민감한 금융, 경기 소비재, 리츠 업종들이 많이 포진을 해 있었습니다. 우측 차트도 연간 상승률로 봐도 배당과 이익이 동시에 늘어난 기업들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저희의 차별화 포인트 중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배당 블루칩에 집중하자라는 건데요. 배당 블루칩이란 이제 5년 이상 배당을 증가시킨 기업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배당 킹이 50년, 배당 기족이 25년인 거에 비하면 아직 신생아 같은 배당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이제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이제 안정적인 이익의 성장기에 들어선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익 성장에 따라서 주가 상승을 함께 노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좌측을 보시면 저희가 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수익률을 계산해 본 건데 배당 블루칩의 성과가 가장 월등히 좋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배당 블루칩이라고 하면은 배당 연속 증가 연수가 5년에서 10년 사이인 기업들만 보았고요. 그러니까 배당 연속 증가 연수가 10년 이상인 기업들은 포트폴리오에서 편출을 했습니다. 일단 5년에서 10년 사이의 기업들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수익률이 월등히 좀 높은 것을 좀 보실 수 있죠. 이게 배당 블루칩이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혁신에 성공하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익의 어떤 이제 턴어라운드가,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이제 반전이 되는 그런 시기에 이제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기업들이 좀 그 당시에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는데요. 이 배당주 중에서는 그건 좀 젊은 배당주죠. 아무래도 이런 젊은 배당 성장주들은 그런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리고 공격적으로 좀 이익의 안정성, 재무적인 안정성에 진입하면서 배당을 이제 막 늘려가기 시작한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과거에 그런 퀀트적으로 이렇게 트래킹 해봤을 때 이런 배당 블루칩 우측에 보시면 이제 10종목 정도가 있죠. 전반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카테고리에 되게 좀 잘 부합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가 가장 주목하는 배당 성장주 같은 경우는 구조적 성장 산업에 있으면서 이제 배당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결론이고 이익의 성장이 좀 담보되는 기업이어야지만 향후 배당 성장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조금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배당 성장주에 조금 집중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고배당주 중에서도 물론 이제 좋은 기업들이 많이 포진을 해 있어요. 고배당주 중에서는 이때 고려해야 될 거는 이제 퀄리티, 높은 고배당주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퀄리티라고 하면은 기업의 펀더멘털을 의미를 하는 거고 결국 기업이 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느냐 이거를 조금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성장보다는 이제 장기 이익과 배당 지급의 안정성을 가장 좀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종목들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3% 이상인 고배당주 중에서 이제 과거 10년 이상 배당을 유지시킨 기업들이고 향후에도 이런 이익 가시성이 높은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소팅을 했고 역시 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ETF인데요. ETF는 왼쪽 차트를 보시면 1990년에 캐나다에 처음 출시된 이후로 운용자산이 정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자금 ETF로 좀 순이입이 되고 블랙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 성장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죠. 우측을 보시면 이제 ETF와 액티브 펀드의 자금 유입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는 이제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 부진에서 조금 비롯된 건데, 이 외에도 아래 표에 나와 있듯이 ETF의 다양한 장점, 투명성, 저비용, 그다음에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 때문에 계속 좀 성장하고 있는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ETF도 과거에는 단순히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상품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 베타나 알파를 추종하는 그런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고,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테마 ETF와 액티브 ETF라고 할 수 있어요. 테마 ETF는 이제 주로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들이고, 장기간 이어지는 그런 변화에 투자하는 좀 장기 투자에 좀 적합할 수도 있는 그런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사실 ETF의 장점과 액티브 펀드의 장점을 합쳐놓은 그런 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존 ETF처럼 비용이 낮고 간편하게 매매가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초과 수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장 최근에 출시된 그런 핫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상품이 출시가 되면서 비전통 이런 새로운 상품으로의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점점 더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라는 거를 우측에서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액티브 ETF 운용자산 규모와 개수를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가장 대표 주자인 아크 ETF 중 제일 유명한 ARKK 를 보시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운용자산도 크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아크는 이제 자신들이 선정한 혁신 테마를 기반으로 해서 액티브 ETF 상품들을 계속해서 좀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 외에도 이제 글로벌 X나 블랙록 같은 곳에서도 이제 테마 ETF를 계속 좀 출시를 하고 있죠. 좀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21년은 사실 되게 좋아요. 주식 환경이. 저는 국내랑 해외 같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주식시장 위험자산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 그 근간은 결국엔 성장의 가치가 시장 기대치를 계속 뛰어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미국이 좀 빠른 백신 보급 등으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유럽도 사실은 접종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따라갈 거고, 이런 모습들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쭉 이어지면서 좀 예상보다 강한 그런 경기의 흐름을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작은 차트가 많은데요. 결론은 이제 경기 모멘텀이나 선행 지표들, 주요 어떤 증시의 우호적인 많은 지표들, 것들이 다 우상향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거고요.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계속 그 글로벌 GDP 성장률을 올리고 있는데, 연초 이후에 흥미로웠던 게 미국의 GDP 그로스가 예상 그로스가 올해 이제 그 전 세계 평균을 넘어섰죠. 그러면서 미국도 더 탄력이 붙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바이든 대선 정책까지 붙으면서 증시에도 훨씬 더 호재로 작용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저는 올해 경기 개선의 핵심 수축이 결국엔 소비와 투자 같아요. 결국 지금 미국의 가계 저축률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은 또 되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투자가 되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게 경기가 정상화되면서 이제 이런 소비와 투자의 회복이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빠른 속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미 지난달에 발표된 미국 제조업 지표는 1983년 이후로 최고 수준을 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보통 미국 제조업 경기와 글로벌 증시가 방향성이 되게 유사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글로벌 증시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국 증시도 1월 중순부터 좀 기관 조정에 좀 들어갔다가 다행히 4월 달에, 물론 이제 어제 오늘 좀 힘들었지만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사실은 2, 3월 달에 증시의 변동성과 조정기에 결국에는 경기 회복되는 구간에 그런 테이퍼링, 즉 미국 연준이 자산 매입을 좀 축소하면은 유동성 환경이 좀 훼손될 수 있는 우려, 그리고 금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오르면, 어쨌거나 주식은 이제 그 위험 자산이고 금리가 많이 오르면 사실은 그 속도가 중요하죠. 빠르게 오르면 또
단기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우려가 있고, 뭐 당연히 또 하반기에는 이제 뭐 미국 연준이 그런 자산 매입 속도를 줄여 나가는 발표를 할 가능성도 있고, 시장이 생각하는 금리의 인상 시점이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그런 이슈들이 나올 때는 시장이 분명히 조정이 나올 거예요. 나올 수 있고, 과거 최근 10년 사례를 봐도 2013년에 버냉키가 이제 테이퍼링 하겠다고 하면서 주가가 단기에 조정이 나왔던 이슈, 2015년도에 그 앨런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연준 긴축 이슈, 18년도에 상당히 이제 미국 금리가 가파르게 3%를 넘어서면서 큰 폭의 조정이 나왔죠. 18년도 하반기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조정의 성격이 뭐냐? 조정이 나오니까 과연 주식 자산을 회피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 물론 이제 그것을 미리 대응하면 맞아요. 맞는데, 근데 이런 조정들은 경기가 개선되는 사이클에 나오는 어떤 통화 정책적인 어떤 그런 조정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매수 기회에 가까운 조정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물론 제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이슈들이나 이벤트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올해 시장이 충분히 예상하고 있는 어떤 통화 정책과 관련된 그런 조정 이슈들은 사실은 시장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조정은 매수 기회라고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경기가 시장이 생각하는 기대치만큼 잘 가고 있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주식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의 어떤 이익이 지금 밸류에이션보다 다 높지 않습니까? 한국도 높고 미국도 되게 높은 수준인데 결국에는 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낮추려면은 기업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잘 나온다면은 사실은 이런 하반기 때 불거질 이슈들은 분명히 나올 수 있지만 저는 매수 기회에 가까운 조정이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과거의 사례를 봐서 충분히 좀 명심하고 조정이 나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좀 그때 다시 좀 더 좋은 기업을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 지금의 구간이 아닌가, 올해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부담 분명히 있어요. 보시면 S&P 500 진한 파란색인데 밸류에이션 부담 높죠. 그 IT 버블 때 99년도에 그때랑 비교하기는 어렵죠. 그때는 워낙 버블이었으니까 말 그대로. 근데 지금은 버블은 아님임에도 높은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의 기업들이 상당히 퀄리티 높은 이익 시장의 기대치를 20% 가까이 상회하는 그런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이렇게 기대치를 상회하면은 당연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다소 낮아지겠죠. 그리고 이번 분기도 지금 뭐 아직은 한 20, 30% 채 안 되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지만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시장 기대치를 또 상회하는 그런 실적들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부분들이 좀 다행스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S&P 500이 여기서 한 10% 정도의 업사이드는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올해 연간으로. 물론 거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못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 이익의 퀄리티의 경기 방향성을 봤을 때는 아직은 그 정도의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나, 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어떤 직관과 다양한 그런, 정황을 판단했을 때 어떤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금 이슈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자본 인수 계율도 얘기 나오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바이든 정부가 세금을 20%에서 28%까지 올리겠다고 했지만, 뭐 컨센서스는 한 25%대 정도까지 좀 다소 절충안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차트는 없지만 EPS가 그 버그니스가 그 정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미국 전체의 어떤 그런 이익은 내년도 성장하고 내후년도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좀 해도 되는 그런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익의 방향성은 훼손시킬 만한 그런 법인세 증가 이슈는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자본 이득세율도 마찬가지예요. 양도소득세도 좀 올린다고 얘기는 나오지만 좀 대상이 되는 그런 대상도 조금 이제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 과거에 자본 이득세율 상승 시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뭐 해당 시기에 이런 이슈가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처음 드렸던 말씀이에요. 결국에 그런 경기 사이클을 봤을 때 어떤 침체 그리고 회복 그리고
공급적으로 성적이 나오는 어떤 그로스 그리고 이제 과열이라는 그런 국면을 봤을 때 저는 지금부터는 1분기까지는 이제 스타일 로테이션이 강하게 진행됐는데 이제는 가치주든 성장주든 실적이 판가름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가치주 많이 올랐어요. 예.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재, 건축, 그다음에 항공주, 어, 그다음에 뭐 내수 업종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그들의 단기 성장성 대비로는 글쎄 지금 더 따라가야 될 거라는 저는 참 사실은 조금 의구심이 있는 종목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번 분기하고 다음 분기, 길게는 2, 3분기 실적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실적 시즌에 상당히 투명하게 실적에 대한 내용부터 많은 기업들이 가이던스, 산업의 방향성들 많이 또 공개를 하고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체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작년에 주역이었고 올해 조정이 나왔던 그런 언택트를 비롯한 대표적인 성장주들은 2, 3분기 때 이미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기대치보다 높은 그런 성장성과 그런 힘을 보여준다면은 저는 이제 큰 조정은 좀 그런 종목들은 적어도 예, 좀 한 고비를 넘기고 이제 다시 인생을 모색하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할 때는 2분기 실적.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은 그런 기업들이 작년 3분기 때 워낙 이제 기저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실적까지 좀 저희가 시간을 두고 실적을 면밀하게 파악하면서 거기서 매수 기회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점은 가치주나 성장주보다는 정말로 실적 그 자체에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도래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차트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 평균적으로 봤더니 그런 회복기를 거쳐서 경기 확정기가 평균적으로 49개월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했던 팩터가 실적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었고요. 미국 달러가 뭐 스마일 이론 아시죠? 그래서 미국 달러가 언제 강세냐 두 번의 그 대표적인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 위기가 왔을 때 그건 이제 2008년도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나 아니면 작년과 같이 사실 작년에 엄청난 큰 실험의 장이었죠. 과연 이렇게 큰 충격이 왔을 때 글로벌 투자자들이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할 것인가. 결국엔 달러 자산이었어요. 예, 달러 자산이었고 달러였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또 하나의 케이스는 미국이 나홀로 좋은 경우였죠. 2015년, 16년 사이나 18년도, 19년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사이클은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의도치 않게 침체기를 맞이한 이후에 오랜만에 조금 이제 과거 10년 대비 좀 양호한 성장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스마일 이론에서의 그런 가장 그런 턱에 있는 이 아래에 있는 달러 약세의 구간에서는 보통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좋고 제가 이 차트를 낸 이유는 그런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증시, 주식 자산도 되게 좀 좋은 환경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 부분을 좀 넣고요. 언택트는 끝났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절대. 언택트를 제가 작년과 올해의 모습을 보면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작년은 그 기업들의 장기 성장성 대비 좀 더 높은 성장성 그 기업 가치를 받은 거죠. 예, 워낙 이제 쏠림의 현상도 강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의 현재의 어떤 성장의 가치나 미래 창출 어떤 성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대비로는 좀 더 과도한 밸류에이션과 높은 성장을 보였고 올해 1분기 때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해소가 되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산업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성장이 가속화된 왼쪽에 있는 뭐 이커머스 산업이나 우측에 있는 그런 원격 비즈니스 산업을 보시면은 이게 최근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오히려 그들이 그 생각하는 경로보다 더 견조한 성장의 경로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어떤 언택트 주식들은 작년에 좀 과도하게 높아졌던 어떤 기업의 어떤 가치가 좀 해소되는 과정일 뿐이다. 산업의 어떤 펀더멘탈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좀 실은 종목들이 작년에 너무 좋았지만 올해 많이 좀 주가들이 아래 부동택 그런 타투처럼 이게 수익률 차트인데요. 많이 빠졌죠. 예. 제가 작년에 코로나 위기가 한창일 때
작년 6월에 버핏 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공저서로 제가 참여를 해서 그때 아직은 코로나 위기에서 명확하게 해소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이라는 자산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할 때 저희의 핵심 아이디어는 기존의 어떤 디지털 경제의 승자 이 주식들에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로 제가 공저서로 참여를 했어요.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언택트 주식이나 많은 구조적 성장주들의 조정이 나온 이 시점에 제가 4월 초죠. 이 넥스트 테슬라를 찾아라라는 책을 쓴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미 이벤트가 틀어지고 모든 좋은 호재가 다 나오고 나서야 주식을 사거나 악재가 나서야 팔았을 때는 이미 좀 한 발 늦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 시점에도 저희가 또 투자의 기회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어떤 분은 그런 이런 스타일 변동성 장세를 잘 또 대응을 해서 좋은 수익을 내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또 제 지인을 포함한 많은 분들은 또 이런 구조적 성장주로 또 수익률 관점에서 좀 힘든 시기를 또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또 투자를 또 판단하자면은 현 시점에서는 그런 올해 작년에 많이 좋았다가 올해 큰 폭의 조정이 나왔던 저는 이제 뭐 2, 3분기 짧게는 이런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 이런 기업들을 사실은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이라든지 미국의 대표적인 성장주들은 항상 비싸요. 지금 뭐 줌이라든지 많은 기업들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 보면은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펀더멘털이 아닌 어떤 스타일 로테이션이나 외부 변수에 따른 부정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 좋은 혁신 기업을 저희가 좀 더 낮은 가격에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되게 보고 있고 또 지금 시점이 저는 되게 좋은 기회가 다가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나 이런 전략 측면에서는 이런 업종에 조금 이제 다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비중을 좀 확대하면서 다시 좀 더 이쪽에서 좀 더 높은 알파 기회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3프로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좀 했는데 결국엔 투자는 이제 이게 웨인 그레치크라는 그 하키 선수죠. 그래서 이분의 명언은 이제 나는 퍽이 있었던 곳이 아니라 있을 곳이 간다. 그래서 결국 투자도 우리가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그 예측을 하고 베팅을 한 결국엔 보상이 수익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수익이 좋은 수익으로 저희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결국엔 제가 처음에 강조드렸던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결국엔 실적의 성장 가장 중요하고 여기를 찾는 이런 실적의 성장을 찾는 방법으로서 메가 트렌드와 구조 성장 산업을 먼저 정의하고 거기에 어떤 대표 기업부터 먼저 찾아 나가는 게 어떤 좋은 투자의 첫 걸음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PT는 조금 이제 10분 정도 오버가 됐는데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저희가 기존에 좀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다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너무나 궁금하신 게 있고 하시면은, 마이다스 에셋 자산운용도 또 대표 그 회사 번호도 있으니까, 너무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뭐 이메일을 통해서라도 제가 뭐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뭐 한 두 개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좀 그게 좀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 질문이고, 예, 근데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첫 번째는 이제 넥스트 테슬라를 찾기 위한 방법을 좀 알고 싶다. 그리고 뭐 테슬라와 같은 주식을 일찍 알아내고 적절한 시기에 매수하시는 방법이 뭐냐.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되게 저도 이게 답변 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너무나 근본적이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에 혁신 기업은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렇기 때문에 혁신에 어떤 성공했을 때 어떤 그런 큰 과실이 있지만 반대로 좀 이제 혁신에 실패했을 때 또 큰 타격이 있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넥스트 테슬라 아마도 이분은 좀 초기 혁신 기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혁신 기업을 투자할 때 방법은 좀 한 종목에 너무 집중 투자하는 것보다 왜냐면은 한 종목에 포트폴리오가 집중돼 있으면은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버틸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좀 이제 분단 투자를 한다면은 그래도 이러한 변동성을 좀 낮추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예, 그래서 일부 이런 초기 혁신 기업들을 좀 분산 투자하는 방법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의 어떤 혁신 산업이나 기업들은 변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투자할 때는 충분히 이런 변동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언제든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들을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 막연하게 이게 끝없이 오를 수 있다. 장밋빛 미래만 생각하고 투자를 하면 사실은 되게 실망할 수도 있고 되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런 투자가.
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초기 혁신에 대한 변동성이 만약에 되게 좀 견디기 어렵고 이런 투자를 좀 지양한다면은 저는 추천드리는 것은 성장주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초기 혁신주도 있고 테슬라처럼 이제 이익으로 초기 혁신에 성공해서 이익으로 이제 본격적인 성장에 진입한 그런 기업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팡처럼 이미 성장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줬지만 여전히 성장을 잘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위험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서 성장의 어떤 단계별로 투자를 좀 해보는 방법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떤 초기 혁신 기업을 투자할 때는 1등 기업에 좀 주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초기 혁신 기업의 1등 기업, 우리가 보통 이제 시장 지배를 가장 높거나 점유율이 높거나 아니면 실적 또는 가장 직관적으로는 그 카테고리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런 그 산업 내에서 혁신에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확률적으로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초기 혁신 기업을 투자할 때는 1등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아이디어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크인베스트의 어떤 상품이나 그런 액티브 ETF들이 웬만한 그런 메가 트렌드나 구조적 성장 산업에 대한 관련된 이런 액티브 ETF들 많이 출시되어 있으니까 그 ETF 상품의 어떤 대표 기업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은 주식을 적절한 매수 시점은 되게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고객들을 만나면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알기 시작하고 공부하고 좀 매수하기 좋다는 결론을 낼 때가 사실은 너무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때가 매수 시점이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매도 시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매수했을 때의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변하지 않는다면은 섣불리 주식을 뭐 사고 파는 것보다는 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왜 빠지고 있지? 누군가 그랬어요. 종목의 주식은 사야 되는 이유가 팔아야 되는 이유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뭐 주식의 가격이 움직인다고 그 주식이 펀더멘털이 흔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기업을 발굴하고 산 이후에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내가 산 이유가 펀더멘털 때문이 아니라면은 열심히 또 체크하고 분석하면서 판단을 해야겠죠. 오히려 더 사야 되는지 아니면 버틸만 한 건지. 사실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목이시지 않습니까? 그게 좀 어려운 분들은 저희 같은 매니저들한테 또 자금을 또 바꿔주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원론적이지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성장주는 작년과 같이 과열되는 국면보다는 지금처럼 개별 어떤 성장주들의 이슈보다는 시장의 성장의 어떤 시장의 스타일 변화 등으로 큰 폭의 조정이 나왔을 때가 긴 호흡에서는 되게 그런 초기 혁신주를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시점에 또 책을 냈고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있는 이유이고요. 사실은 주가가 조정 나왔을 때 사는 용기가 되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나왔을 때 성장의 가치가 어떻고 또 방향성이 어떤지, 그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그 산업이 트렌드가 좀 어떤지, 그런 부분들도 뭐 뉴스라든지 미디어 저보다 훌륭하신 전문가들이 또 되게 디테일한 산업과 종목에 대해서도 많이 또 언급을 하고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좀 공부를 해가면서 그래야지 용기가 생겨요. 공부를 해야지 용기가 생깁니다. 그런 조정이 나온 종목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과열보다는 지금처럼 좀 관심이 멀어지고 많이 조정이 나왔을 때다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보다 유리한 점? 이런 질문이 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은 글로벌을 대표하는 구조적 성장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혁신 기업도 대부분 다 여전히 미국에서 좀 탄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한국이나 기타 다른 글로벌 국가보다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성장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이미. 그런 후보가 많다. 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런 기업들은 근데 그냥 뭐 매수해서 그냥 또 우리 확장성이 낮은 그런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글로벌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미국이라는 시장을 발돋움해서 글로벌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게 뭐 애플이었고 아마존이었고 그리고 뭐 테슬라였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에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이유는 이런 기업들이 혁신에 성공했을 때 그 산업의 리더십을 가졌을 때 어떤 그 이후의 장기적인 성장성이 생각보다 너무나 강하고 길어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메가 트렌드를 찾고 투자하는 탑다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탑다운 관점에서도 되게
접근하기도 좋은 시장이고요. 아주 우리나라처럼 개별 종목 열심히 분석하고 어떤 그런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꼭 이러지 않아도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알만한 기업 산업에서도 충분히 장기적으로 성장의 가치와 어떤 주가 측면에서도 수익의 보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많기 때문에 저는 미국 투자가 한국 주식보다는 당연히 한국보다는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이 가장 투자 관점에서는 좀 유리하다. 라고 좀 보고 있고, 더 분명한 것은 미국 시장은 투명성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경험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실적 시즌에 그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만 가도 그 기업이 얘기하는 부분들 다 스크립트로 다 또 제공도 하고 PPT 파일로도 제공을 하고 오디오로도 제공을 하고, 요즘엔 또 뭐 영어가 좀 안 되더라도 뭐 구글 번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 쉽게 또 그 내용들 저희가 접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기업을 저희가 접근하고 투자하는데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이제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게 되게 메리트가 있죠. 작년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그냥 달러 자산만 갖고 있음으로 해서 어떤 글로벌 주시장이 그런 급격하게 빠지는 구간에서도 자연스럽게 환으로 해지가 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는 미국 시장이 그런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그냥 퀄리티가 높고 저희가 정말로 그런 퀄리티 높은 기업들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유니버스 후보가 되게 많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뭐 1시간도 안 될 줄 알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많아졌고 좀 길어져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도 많이 부족한데 또 이렇게 참여해서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저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